1450년 5월 조선 왕조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재위 32년 만에 세종대왕이 승하한 것이었어요. 향년 54세였습니다. 전국이 애도에 잠겼죠.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조선을 문화 강국으로 만든 위대한 군주가 세상을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하며 그를 애도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장남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문종은 38세였어요. 세종의 큰아들로서 오랫동안 세자 생활을 했습니다. 학문이 깊었고 성품이 온화했죠.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오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즉위 후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어요. 신하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가운데 문종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1452년 5월에 문종이 세상을 떠났죠. 너무 짧은 재위 기간이었습니다. 향년 39세에 이른 나이였어요. 문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에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이었어요. 단종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단종은 문종의 외아들이었죠. 하지만 그의 나이는 겨우 12세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임금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문종은 죽기 전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왕위를 지킬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그는 신하들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고 부탁했죠. 특히 황보인 김종서 같은 중신들에게 세자를 부탁했습니다. 이들은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단종을 보호하기로 맹세했어요. 1452년 5월 12세의 어린 단종이 조선의 제6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궁궐에서는 성대한 즉위식이 열렸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너무 어린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단종은 의식 내내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왕복이 그의 작은 몸을 감쌌고 왕관이 머리에 무겁게 얹혔어요. 황보인과 김종서가 어린 왕을 보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종 때부터 조정의 중심이었어요. 황보인은 영의정으로 김종서는 좌의정으로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들이 내렸죠. 단종은 형식적으로 제가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왕에게는 너무 벅찬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조정에는 다른 야심가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들이었어요. 세종의 아들들, 즉 문종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인물이 수양대군이었죠.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로 1417년생이었습니다. 1452년 당시 35세였어요. 수양대군은 야심이 켰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강인한 성격이었어요. 무예에도 능했고 정치적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른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죠. 자신이라면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왕위에 대한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수양대군의 동생 안평대군도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학문과 예술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를 따랐죠. 안평대군은 수양대군과는 달리 온화한 성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권력의 중심에 있었어요. 단종 즉위 초기 조정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황보인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원로 대신들이었어요. 이들은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단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한 왕실 종친 세력이었죠.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무장들과 친분을 쌓았어요. 홍윤성, 권람, 한명회 같은 인물들이 수양대군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야심 있는 젊은 신하들이었죠. 수양대군은 그들에게 미래를 약속하며 충성을 얻었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움직임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어요. 김종서는 황보인과 상의하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왕의 숙부였고 왕실 종친이었죠. 함부로 견제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1453년 긴장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단종 즉위 1년째였어요. 수양대군의 세력은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종서와 황보인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고 있었죠. 조정의 권력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었어요. 1453년 10월 한양의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불길한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수양대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었죠. 그는 측근들과 은밀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윤성 등이 모였어요. 한명회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이 두 사람만 없어지면 조정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죠.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10월 10일 거사일이 정해졌어요.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어요. 김종서는 73세의 노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집에서 쉬고 있었죠. 수양대군의 병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김종서는 놀라 일어났어요. 수양대군이 직접 김종서 앞에 섰습니다. 김종서는 상황을 파악했죠.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양대군의 병사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죠. 조선의 중신 북방 개척의 영웅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황보인의 집도 습격당했습니다. 권람이 이끄는 부대가 들이닥쳤어요. 황보인 역시 저항할 틈도 없이 살해되었습니다. 영의정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것이었죠. 궁궐 곳곳에서 수양대군의 병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평대군도 체포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동생이었지만 정적으로 간주되었어요. 안평대군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죠.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운명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1453년이 계유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수양대군은 단 하루 만에 조정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반대 세력을 모두 제거한 것이었죠. 어린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궁궐 안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수양대군은 계유정난 이후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국정의 모든 권한을 쥐었어요.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실권은 완전히 수양대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조정 신하들은 수양대군의 눈치를 살펴야 했죠. 새로운 권력자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1455년 6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마지막 수순을 밟았습니다. 단종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압박한 것이었어요. 겨우 15세의 어린 왕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수양대군 편이었죠. 단종은 눈물을 흘리며 선의교서에 서명했습니다. 6월 11일 수양대군이 조선의 제7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세조였어요. 그의 나이 38세였습니다.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이었죠.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즉위였습니다. 단종은 상황이 되어 창덕궁으로 물러났어요. 조정 대부분의 신하들은 세조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거부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세조를 새로운 왕으로 받들었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세조의 즉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종이야말로 정통 왕이라고 믿었어요. 수양대군은 역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죠.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만 분노를 삼키고 있었어요. 성삼문이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세종 때 집현전 학사였어요. 뛰어난 학자이자 문신이었습니다. 성삼문은 세종의 총애를 받았고 단종의 스승이기도 했죠. 그에게 단종은 제자이자 정당한 왕이었습니다. 세조의 즉위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어요.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집현전 출신의 학자였어요. 한글 창제에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박팽년은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한번 모신 임금을 배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조에게 절을 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이게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모두 학문이 깊고 절개가 굳은 신하들이었어요. 이들은 은밀히 만나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복위 계획이 조용히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1455년 하반기 이들은 본격적으로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성삼문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는 신중하게 동지들을 규합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았죠.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가 핵심 멤버였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 복위를 계획했어요.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세조가 궁궐 밖으로 나올 때를 노리기로 했어요. 무력으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자신의 아버지 성승과도 상의했죠. 성승 역시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몇몇 무장들도 포섭했어요. 하지만 비밀을 완벽히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참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위험도 커졌어요. 누군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참여자들에게 절대 비밀을 지킬 것을 당부했죠.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1456년 5월 복위 계획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거사일이 정해졌어요. 6월 초순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를 연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그날 궁궐 박행사장에서 세조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성산문과 동지들은 긴장 속에서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5월 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위 계획에 가담했던 김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산문의 친구였지만 마음이 약했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김질은 결국 세조에게 모든 것을 고변했습니다. 세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즉시 관련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5월 말부터 6월 초 한양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끌려갔어요. 성산문이 가장 먼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저택에서 의금부 관리들에게 붙잡혔어요. 성산문은 담담하게 체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죠. 그는 의금부로 끌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단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어요.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도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모두 의금부 옥사에 갇혔어요.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배후와 공모자들을 모두 밝히라고 명령했죠. 국문관들이 가혹한 형벌을 가했습니다. 성산문은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곤장을 맞고 손가락이 으스러졌어요.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죠. 다른 동지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고문관들이 물었지만 성산문은 자신만의 죄라고 주장했어요.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매를 맞았어요. 뼈가 드러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팽년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세조를 향한 비난만 쏟아냈습니다. 역적은 세조라고 정통 임금은 단종이라고 외쳤어요. 세조는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그는 성산문을 불러 설득하려 했어요.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벼슬도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성산문은 거부했습니다. 역적에게 충성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세조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성산문이 절개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계는 고문 중에 죽을 뻔했습니다. 70대의 노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몸이 약해 고문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절개를 지켰죠. 단종이야말로 정통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조의 즉위는 찬탈이라고 비난했어요. 하위지는 문장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고문 중에도 시를 지었어요. 단종을 향한 충성을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의리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고문관들도 그의 기계에 놀랐어요. 유성원과 유흥부는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옥중에서도 서로를 격려했어요. 끝까지 절개를 지키자고 다짐했습니다. 목숨보다 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두 사람 모두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뜻을 지지했습니다. 성승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죠. 아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조는 성승의 태도에 분노했어요. 1456년 6월 8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6명은 능지처참형에 처해졌어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몸을 여러 조각으로 찢는 형벌이었죠. 이들의 가족들도 모두 처형되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6월 8일 아침 형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6명의 죄인이 끌려 나왔어요. 그들의 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성산문이 형장에 섰습니다. 형리가 칼을 들었어요. 성산문은 하늘을 바라보며 단종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칼이 내려왔습니다. 성산문의 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도 차례로 형을 받았습니다. 모두 의연한 태도였어요. 비명 하나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단종을 향한 충성을 잊지 않았죠. 6명의 충신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르게 됩니다. 죽은 6명의 신하라는 뜻이었어요.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 6사람은 목숨보다 의리를 택했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켰죠. 조선 역사상 가장 숭고한 충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육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위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세조의 조정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목숨을 부지했지만 세조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벼슬을 버리고 운둔했죠. 마음속으로만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켰습니다. 1456년 6월 사육신의 처형 소식이 한양 전역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높은 벼슬의 신하들이 능지처참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조의 공포 정치가 시작되고 있었죠. 아무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궁궐을 향한 불만을 속으로만 사겨야 했어요. 단종은 창덕궁에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의 신분이었지만 사실상 죄인과 다름없었어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하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종은 눈물을 흘렸죠. 자신 때문에 충신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15세의 어린 나이에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세조는 단종마저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황으로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복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위험 요소를 완전히 없애야 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강등시켰죠. 왕족의 신분을 박탈하고 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어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었습니다. 단종은 작은 집에 홀로 갇혀 지내야 했죠. 시종도 거의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조선의 왕이었던 그가 이제는 죄인 신세로 전락한 것이었어요. 영월의 단종은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죽은 신하들을 생각했어요. 성삼문, 박팽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단종은 자신도 따라 죽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1457년 10월 세조는 마침내 최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에게 사약을 내린 것이었어요. 명분은 영모였습니다. 단종이 다시 보기를 꾀했다는 거짓 혐의였죠. 사약을 가진 사신이 영월로 향했습니다. 단종의 짧은 생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10월 24일 단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17세의 나이였어요. 단종은 사약을 보며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는 조용히 사약을 들이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종은 숨을 거두었어요. 조선의 비운의 왕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역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도 감히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동강에 버려질 뻔했죠. 하지만 영월 호장 어뭉도라는 인물이 몰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단종을 묻어주었어요. 사육신의 처형과 단종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선비들이 크게 동요했어요. 그중 한 명이 김시습이었습니다. 김시습은 1435년생으로 신동으로 소문난 인물이었죠. 세종이 직접 그를 불러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김시습은 세조의 즉위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통 왕위를 찬탈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읽던 책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벼슬길을 포기한다는 표시였죠. 김시습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김시습은 전국을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산과 강을 헤매며 방랑했어요. 시와 글을 쓰며 자신의 슬픔을 달랬습니다. 세조의 조정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죠. 누가 벼슬을 권해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평생 은둔자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원호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의 집에서 일하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세조의 즉위를 보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원호는 관직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죠.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자연 속에서 살았어요. 이맹전은 학자였습니다. 그는 세조에게 벼슬을 제안받았어요. 하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역적을 섬길 수 없다는 이유였죠. 이맹전은 고향으로 내려가 은거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검소하게 살았어요.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조려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뛰어났지만 세조 조정에 나가지 않았어요. 산속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시를 쓰며 단종을 그리워했죠. 조려의 시에는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세조를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성담수는 성삼문이 친척이었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벼슬을 버렸어요. 세조를 섬기는 것은 성삼문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담수는 은둔하며 조용히 살았죠. 성삼문을 기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효호는 사육신보다 한 세대 후의 인물이었습니다. 1454년생으로 어린 시절 사육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남효호는 사육신의 충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사육신을 기리는 글을 썼죠. 사육신전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들 6명을 생육신이라 부릅니다. 살아남은 6명의 신하라는 뜻이었어요. 김시습, 원호, 임행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 이들은 목숨을 부지했지만 세조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벼슬을 거부하고 은둔했죠. 마음속으로만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켰습니다. 생육신의 선택은 사육신과는 달랐습니다. 직접 복위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단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절개를 지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1457년 이후 세조의 통치는 안정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반대 세력은 모두 제거되었어요. 단종도 죽었고 복위를 꿈꾸던 신하들도 사라졌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죽은 단종이 나타나 원망하는 꿈이었어요. 사육신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성삼문이 그를 노려보는 환영을 보았죠. 세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세조는 불교에 귀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짓고 불경을 간행했어요. 수많은 법회를 열었습니다. 죽은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악몽은 계속되었어요. 1458년 세조는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겼어요. 가려움과 고통이 심했습니다.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죠. 세조는 이것이 하늘의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죗값이라고 여겼어요. 세조는 전국의 명의들을 불러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침을 맞고 약을 먹었어요. 온천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죠.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세조의 건강은 날로 나빠졌어요. 1463년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였어요. 건강하던 세자가 갑자기 병을 얻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큰 충격을 받았죠.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까지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세조는 점점 더 불교에 의지했습니다. 강경도감을 설치하고 불경 번역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어요. 수많은 사찰을 중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얻지 못했죠. 죽은 이들의 얼굴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생육신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시습은 여전히 전국을 떠돌았어요. 그는 금오산에서 금오신화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이었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이상을 문학으로 표현했습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에는 불의한 권력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세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정의롭지 못한 통치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시습은 글로써 자신의 뜻을 전했죠. 원호는 경상도 산골에서 응거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양심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이웃들은 원호를 존경했습니다.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선비라고 칭송했어요. 임행전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늘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찾아왔어요. 임행전은 그들에게 충효를 가르쳤습니다. 의리를 강조했죠. 한번 정한 신념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존경하며 따랐어요. 조려는 산속에서 시를 쓰며 살았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세월을 보냈어요. 그의 시에는 단종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꽃을 보면 단종을 떠올렸고 달을 보면 사육신을 생각했죠. 조려의 시는 슬프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성담수는 조용히 살며 성산문을 기렸습니다. 매년 제삿날이 되면 몰래 제사를 지냈어요. 역적의 후손이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성산문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절개를 지킨 조상이 있다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남효호는 자라면서 사육신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연구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으고 증언을 수집했어요. 사육신의 충절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작업에 매진했죠. 후세의 진실을 전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1468년 세조가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52세의 나이였어요. 피부병은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고통이 극심했죠. 세조는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악몽에 시달렸어요. 단종과 사육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468년 9월 8일 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13년 만이었어요. 그의 아들 예종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세조는 죽는 순간까지 평안을 얻지 못했죠. 권력을 얻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었습니다. 찬탈의 대가는 평생의 고통이었어요. 세조가 죽자 조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가 조심스럽게 논의되었어요. 일부 신하들은 그들의 충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였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종은 재위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성종이 즉위했어요. 성종은 세조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온건하고 학문을 중시하는 군주였죠. 성종 시대에 들어서며 사육신과 단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1469년 성종이 13세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어린 왕이었지만 주변에는 훌륭한 신하들이 있었어요. 대비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학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정에 퍼지기 시작했죠. 성종시대는 문화와 학문이 꽃피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종은 성장하면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단종과 사육신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젊은 왕은 그들의 충절에 감동했습니다. 세조의 즉위 과정이 정당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하지만 조부인 세조를 직접 비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1471년 남효온이 사육신전을 완성했습니다. 사육신의 일생과 충절을 기록한 책이었어요.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의지, 유성원, 유흥부의 행적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단종을 지키려 했는지, 어떻게 죽어갔는지 생생하게 묘사했죠. 남효온은 이 책을 은밀히 필사에 퍼뜨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출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도 세조의 권신들이 조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들 사이에서 사육신전은 비밀리에 읽혔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475년 김시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1세였어요. 그는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하다 쓸쓸히 죽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세조의 조정을 거부했죠. 가난했지만 절개를 지킨 삶이었습니다. 김시습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시습이 남긴 글들은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금오 신화와 수많은 시가 남아 있었어요. 그의 문학은 생육신의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선비의 자세를 보여줬죠. 김시습은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1476년 성종은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대비의 수렴청정이 끝난 것이었어요. 20세가 된 성종은 본격적으로 국정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문을 장려하고 법전을 정비했죠. 경국대전 편찬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종은 사육신 문제도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복권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을 배려했습니다. 일부는 금고형을 풀어주었죠. 사육신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1480년대 생육신들 중 일부가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원호가 먼저 갔고 임행전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은 끝까지 벼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은둔 생활을 고집하며 절개를 지켰죠. 가난했지만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조련은 8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는 오래 살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제자들에게 충절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의리를 강조했죠. 조려의 가르침은 많은 젊은 선비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담수는 조용히 살다 갔습니다. 그는 평생 성산문을 기렸어요. 후손들에게도 조상의 충절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씨 가문의 자랑이라고 가르쳤죠. 성담수의 후손들은 대대로 사육신을 기억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8세였어요. 재위 25년 동안 문화를 꽃피운 군주였습니다. 성종은 생전에 단종을 완전히 복권시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연산군이 즉위했죠. 연산군 시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폭정이 이어졌어요. 사육신과 단종에 대한 논의는 다시 멈췄습니다. 연산군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신하들을 탄압했습니다. 조정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종은 온건한 군주였죠. 학문을 존중하고 신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육신 복권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1512년 남효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8세였어요. 그는 평생 사육신을 기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육신전을 완성하고 그들의 충절을 세상에 알렸죠. 남효온의 노력으로 사육신의 이야기는 널리 퍼졌습니다. 남효온이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이었습니다. 사육신을 기리는 활동을 계속했어요. 사육신묘를 조성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추모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1537년 중종시대 말기였습니다. 조정에서 단종 복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어요. 많은 신하들이 찬성했습니다. 이미 80년이 지난 일이었죠. 세조를 직접 비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억울하게 죽은 단종을 위로하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세조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어요. 단종을 복권하면 세조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쟁이 이어졌죠. 중종은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1544년 중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종 복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신하들이 사육신과 단종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충절은 더욱 빛났습니다. 1545년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12세의 어린 왕이었어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명종시대 초기는 외척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죠. 사육신과 단종의 문제는 다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정치적 싸움이 더 급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간에서는 사육신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선비들이 모이면 그들의 충절을 이야기했어요. 자식들에게 사육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육했습니다. 충성과 의리의 표본으로 여겨졌죠. 사육신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1567년 선조가 즉위했습니다. 16세의 젊은 왕이었어요. 선조는 학문을 좋아하고 유교 이념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죠. 즉위 후 곧바로 단종과 사육신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는 신하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복권에 찬성했어요. 이미 110년이 넘게 지난 일이었습니다. 세조시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죠. 이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 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580년 선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복권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노상군으로 강등되었던 단종에게 다시 왕의 지위를 돌려주었습니다. 묘호를 단종으로 추존했죠. 125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단종의 복권과 함께 사육신도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조는 사육신의 충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들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킨 의로운 신하들이었죠.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1581년 사육신의 후손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관직 진출의 제한이 완전히 풀렸어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125년 동안 역적의 후손으로 살아야 했던 그들이 마침내 해방된 것이었죠. 1591년 노량진의 사육신묘가 조성되었습니다. 6분의 충신을 함께 모신 곳이었어요. 비록 실제 유골은 없었지만 그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선조가 직접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냈죠. 국가적 차원의 추모였습니다. 사육신묘가 조성되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참배했습니다. 선비들이 와서 절을 올렸어요. 백성들도 향을 피우며 그들의 충절을 기렸습니다. 사육신묘는 충신의 성지가 되었죠. 의리와 절개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생육신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의 삶이 조명되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위 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조정을 거부하며 절개를 지켰죠. 다른 방식의 충성이었습니다. 생육신은 사육신과는 다른 의미로 존경받았습니다. 때로는 살아남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며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육신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들의 선택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사육신의 정신이 다시 주목받았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의 충절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의병장들이 사육신을 본받아 일어났습니다. 곽재우, 김천일, 조원 같은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사육신처럼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왜군과 맞섰죠. 사육신의 정신은 임진왜란 극복의 정신적 힘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사육신묘는 보호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지켰어요. 왜군이 한양을 점령했을 때도 사육신묘만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충절이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었는지 보여주는 일이었죠.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었어요. 나라는 폐허가 되었지만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사육신과 같은 충신들의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힘을 주었죠.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7세기에 접어들며 사육신은 완전히 복권되었습니다.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향교와 서원에서 그들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육신의 이야기를 가르쳤죠. 충성과 의리의 교육 자료가 되었습니다. 숙종시대인 1691년 사육신에게 관작이 추증되었습니다. 벼슬이 추서된 것이었어요. 성산문은 이조판서에, 박팽년은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각각 높은 벼슬을 받았죠. 나라가 공식적으로 그들의 충절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생육신도 후대에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김시습은 문학가로 재조명되었어요. 그의 금오신화는 한국 문학사의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생육신의 삶의 방식도 존중받았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선비 정신의 표본이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며 사육신과 생육신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소설로 만들어지고 연극으로 공연되었어요. 민간에서 노래로 불렸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 정신의 일부가 되었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사육신과 생육신의 의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단종에게 충성한 신하를 넘어섰어요. 의리와 절개, 정의와 신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죠. 19세기 말 조선은 다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시작되었어요. 일본, 청나라, 서양 열강들이 조선을 위협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죠. 이때 다시 한번 사육신의 정신이 호출되었습니다.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많은 의병장들이 사육신을 본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육신이 보여준 정신이었죠. 의병들은 그 정신으로 외세와 맞섰습니다. 1910년 조선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육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싸웠어요. 독립운동가들에게 사육신은 큰 의미였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육신이 보여준 길이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육신을 마음속에 새기며 투쟁했죠. 일제강점기 동안 사육신묘는 민족정신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사람들이 찾아와 참배했어요.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그들의 충절을 기렸습니다. 사육신묘 참배는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행위였죠. 생육신의 정신도 재조명되었습니다. 김시습처럼 불의한 권력에 협력하지 않는 것도 저항이었어요. 벼슬을 거부하고 운둔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투쟁 방식이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친일을 거부한 지식인들이 생육신을 본받았죠. 1945년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35년간의 식민 지배가 끝났어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육신묘를 찾아가 감사의 절을 올렸죠. 그들의 정신이 독립을 가능케 한 힘의 원천이었다고 믿었습니다. 해방 후 사육신과 생육신은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충성, 의리, 절개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상세히 실렸죠. 새로운 세대에게 민족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이었습니다. 1970년대 노량진 사육신묘는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참배객들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었죠. 매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육신 추모제는 매년 6월 8일에 거행됩니다. 그들이 순절한 날이었어요. 후손들과 시민들이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헌화하고 분향하고 절을 올리죠.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충절은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사육신과 생육신의 의미는 계속됩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가치는 여전히 유효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신념을 지키는 것. 이런 가치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육신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정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들이죠. 생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의 저항을 보여줬어요.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더라도 불의에 협력하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권력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 그 가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이 얼마나 숭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456년 6월 형장에서 죽어간 6사람. 그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의 충절은 시간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돈 김시습, 산속의 은둔한 원호, 제자를 가르친 임행전, 시를 쓴 조려, 조용히 산 성담수, 기록을 남긴 남효온. 생육신도 각자의 방식으로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들 역시 시간의 강을 건너 우리에게 왔어요. 오늘날 노량진 사육신묘를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소풍을 오고 시민들이 산책을 하죠. 그곳에 서면 500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6사람이 죽음을 택한 그 순간을요. 사육신과 생육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 불의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 속에서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시대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1456년부터 지금까지 5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육신과 생육신의 이름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희생이,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요. 그것이 사육신과 생육신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온 충절의 이야기.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의와 의리를 잊지 않는 한 그들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에요.